He was very involved in our dress-up moments. He liked to put us in outfits that were very suggestive, and my dad definitely was always somewhere watching. (1986년 9월 26일) 목요일, 센트럴 휴스턴에서 14살 소녀 로리 트렘블레이가 실종됩니다. 학교가 끝난 뒤 집으로 오는 길에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죠. 소녀의 가족들은 소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난 9월 27일, 소녀는 불행하게도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경찰들이 아닌 또래 아이들이었습니다. 식당 뒤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음식물 드럼통을 건드려 엎었고, 거기선 음식물이 아닌 14살의 로리 트렘블레이가 나온 것이죠. 이 소식은 금방 도시로 퍼져나갔고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요 근래에 실종되는 소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992년 4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웨스트 휴스턴에 위치한 데어리킨 주차장에 배달원이 주차 중입니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 짐을 옮기려는 찰나 한 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마리아 델 카르멘 에스트라다 라는 멕시코 여성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여성만 2명이지 1986년부터 1992년 총 6년 동안 휴스턴 지역에서만 30명이 넘는 여성들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실종된 여성들은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미성년자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된 로리 트렘블레이와 멕시코 여성 마리아의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들이 사망한 원인이죠. 둘 다 성폭행 흔적이 있었으며 질식사로 사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질식사가 아니었는데 범인은 지혈대를 이용해 그녀들을 살해했습니다. 지혈대는 상처 부위에 묶어서 손잡이를 돌리면 압박이 가해져 출혈을 막는 의료용 기구였습니다. 범인은 여성의 목에 지혈대를 묶고 손잡이를 돌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듯 여성들을 살해한 것은 동일한 수법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연쇄살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녀들이 계속해서 실종되고 살해된 채 발견되다 보니 휴스턴 지역의 학부모들은 매 순간 긴장해야 했으며 자녀들의 학교길엔 항상 부모들이 함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앤서니 앨런 슈어, 집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앤서니는 1962년생, 당시 3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엠버, 티파니 딸 둘을 키우는 아버지였죠. 앤서니는 도시에서 흉악한 범죄가 연이어 이어가자 딸들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조금 과했다고 합니다. 앤서니는 자신의 두 딸을 집안에 감금하였습니다.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집안에만 있으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아. 누군가 너희를 납치할 수도 있어. 그러니 집안에만 있어. 그리고 집안에 감금한 것도 모자라 이상한 규칙과 통제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앤서니가 소변을 보고 나서 두 딸들에게 뒤처리를 맡겼으며 딸들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앤서니 자신이 항상 동행하여 뒤처리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너무나 어렸던 엠버와 티파니는 이런 행동들이 어떤 행동인지도 모른 채 앤서니가 만든 규칙들을 따랐다고 합니다. Well, now we turn to breaking news in North Harris County in connection to a violent home invasion there. 두 건의 범죄가 도시를 장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또 한 건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앤서니가 살고 있던 집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서 또다시 한번 경악할 범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93년 6월 19일, 학교가 끝난 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던 14살의 셀마 얀스케. 복면을 쓴 괴한이 침대 밑에서 튀어나와 소녀를 제압하고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목에 지혈대를 묶기 시작했죠. 이전의 범행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르게 당시 14살이던 셀마는 운동선수를 목표로 운동을 하던 소녀였고 강간당하던 도중 괴한을 뿌리치고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이 소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일명 지혈대 살인마로부터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이죠. 소녀의 증언대로라면 복면을 쓴 남성은 푸른 눈을 가진 백인이며 아주 특이한 범행 수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의 여성의 지혈대를 묶고 서서히 살해하는 것이었죠. 강간을 하는 동시에 지혈대 손잡이를 서서히 돌렸는데 피해자 여성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질식사시키는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셀마는 다행히도 범인이 방심하는 순간을 틈타 도망친 것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1990년대에는 DNA를 식별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대조할 때 신중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생체 조직이 조금씩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생존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또한 도시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당연하게도 앤서니 가족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앤서니는 더욱더 딸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앤서니가 주는 음식과 물 이외에는 어느 하나 입에 넣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티파니와 앰버는 완벽하게 가스라이팅되어 아버지인 앤서니 통제하에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자매 중 언니인 앰버에게 이상한 맛이 나는 코코아를 타주었다고 합니다. 티파니도 마시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이런 말뿐이었죠. 벌써 마시려고? 앰버가 지릴 때쯤 너도 줄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코코아를 받아든 앰버의 표정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티파니는 마시는 코코아를 왜 저렇게 싫어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코코아는 평범한 코코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10살이던 앰버는 아버지가 주는 코코아의 맛이 많이 이상했지만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었기에 바로바로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코코아를 마시면 그대로 잠에 들게 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가 아파 잠에서 깨어보니 아버지인 앤서니는 누워있던 앰버 위에서 앰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지를 벗은 채로 말이죠. 앰버는 너무 무섭고 아팠기 때문에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하루가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앰버에 이어 티파니에게도 코코아를 타주기 시작했죠. 앤서니가 딸들에게 타주는 코코아엔 졸음이 쏟아지는 약과 함께 필로폰도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딸들의 몸과 정신을 붕괴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딸들을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온 집안의 창문을 막고 감금해버린 아버지 앤서니. 자매가 다니던 학교마저 악행에 대해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홈스쿨링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딸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훌륭한 아버지로 보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앤서니는 꽤나 유명했던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앤서니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리스마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아버지로 보였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소녀들은 자꾸 사라지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 경찰들, 비난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난이 절정에 달하던 어느 날이었죠. 1994년 8월 7일 일요일, 다이애나 리볼러라는 9살 여자아이가 실종됩니다. 마트에 가서 설탕 좀 사오렴. 한가로운 주말의 점심시간, 설탕을 사기 위해 마트에 다녀오던 리볼러는 안타깝게도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리볼러의 어머니는 딸을 찾아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여보, 911에 전화하세요. 리볼러를 누가 잡아간 것 같아요.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들은 곧장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경찰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다 함께 리볼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 새벽 2시쯤 결국 리볼러를 찾게 됩니다. We were briefed to be on the lookout for a little girl. A little after midnight, I decided to go check this abandoned warehouse. As I pulled up, I had my spotlight toward the loading docks and some dumpsters from a distance. I see what I think is a small body. Homicide detectives arrive shortly after that, and then they go about inspecting the body. 소녀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또 이놈이야! 9살인 리볼러의 목엔 또다시 지혈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범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도시 전체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하고 여린 소녀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싸늘하게 발견되었으니 말이죠. 경찰들은 9살 소녀 리볼러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폭행 흔적과 함께 목에 지혈대가 감아져 있었다는 것 뿐이었죠. 인근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한 시점, 앤서니의 통제와 악행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앤서니는 코코아를 이용해 두 딸에게 성폭행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코코아도 없이 필통만을 투여한 채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행들을 모두 비디오에 담기 시작했죠. 티파니와 앰버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서로 앤서니 악행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에 담기도 무서웠기 때문이죠. 밖에선 연쇄적으로 소녀들이 살해당하고 있었으며 집안에선 무시무시한 악행을 저지르는 아버지까지
소녀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죠. 1995년 7월 14일 지역 뉴스 방송국의 편집자인 바바라 로버트스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KPRC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연쇄살인범의 다음 타겟을 알고 있습니다. 바바라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았고 모두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다음 피해자는 다나 산체스라는 16살의 소녀였다고 합니다. 바바라는 곧장 경찰에 문의해보니 가출을 밥 먹듯이 하던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섬뜩함을 느낀 바바라는 경찰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죠. 이 소녀가 다음 피해자예요. 무조건 찾아야 합니다. 당시 몇 년 동안이나 연쇄살인범을 체포하지 못한 경찰 입장에선 이 제보를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루에도 제보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왔지만 정작 영양가 있는 제보는 없었기 때문이죠. 바바라가 제보 전화를 받은 하루 뒤인 1995년 7월 15일 금요일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전화 내용은 16살 소녀 다나 산체스가 휴스턴 북쪽에 있는 도로 옆에 버려져 있을 것이라는 제보 전화였습니다. 바바라는 경찰들을 끝까지 설득해 제보받은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엔 정말 놀랍게도 다나 산체스의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의 수법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범인을 특정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도면밀하던 연쇄살인범은 뜻밖의 방법으로 체포됩니다.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앤서니의 여동생인 지나는 사전에 연락 없이 앤서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앤서니의 집에 도착한 지나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졌다고 합니다. 집안은 곰팡이로 가득했으며 빛이 들어오는 아주 작은 공간마저 차단되어 있었죠.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티파니와 앰버 자매는 마약에 절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름 돋을 정도로 침착하고 차분해 보이는 앤서니까지. 지나는 이때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죠. 앤서니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앤서니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자매 중 동생인 티파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혹시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거니? 질문을 받은 티파니는 갑자기 사색이 되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을 지나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지나는 그렇게 티파니와 앰버를 달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 앤서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앤서니를 뒤로 한 채 티파니와 앰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차로 달려갔죠.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나의 판단 하나하나가 치밀했고 완벽했습니다. 휴스턴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앤서니의 손이 닿을 수 없을 때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날이 밝자마자 지나는 앤서니를 고소하게 됩니다. 앤서니를 고소한 사유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던 앤서니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를 금세 체포하게 되었죠. 하지만 앤서니에게 주어진 형량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나의 고소를 진행하긴 했지만 앤서니가 티파니와 앰버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지나가 아이들을 시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제 재산을 노린 것 같습니다. 앤서니는 특유의 빠른 두뇌 회전과 법학 지식을 이용해 지나에게 맞섰습니다. 결국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지나와 티파니, 앰버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죠. 당연합니다. 앤서니는 곧장 그녀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앤서니가 풀려날 당시 한 가지 조치를 취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앤서니가 살고 있던 집이 초등학교 바로 옆이었는데 경찰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중을 위해 앤서니의 DNA를 확보해 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휴스턴에서 지혈대 살인마 사건을 수사 중이던 셜리 수사관. 셜리는 앤서니 사건의 담당자이기도 했습니다. 앤서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셜리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아버지의 느낌이 아닌 짐승 같은 무언가가 느껴졌다고 하죠. 단순한 형사의 직감이었습니다. 셜리는 앤서니의 DNA를 확보한 뒤 곧장 수사기관으로 달려가 지혈대 살인마의 DNA와 앤서니의 DNA를 대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해당한 소녀들의 손톱에 끼어있던 끔찍한 살점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소녀들이 가지고 있던 DNA와 티파니, 앰버의 아버지인 앤서니의 DNA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제 앤서니만 체포하면 86년부터 95년까지 총 9년 동안 휴스턴에서 악명을 떨치던 연쇄살인마를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셜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신경이 곤두서 있던 셜리는 앤서니가 풀려날 당시 미행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연쇄살인마일 가능성보다도 자신의 두 딸과 여동생인 지나에게 복수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앤서니를 미행하던 경찰은 앤서니가 지나의 집 앞에서 내리자마자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데려와 신문을 했는데 당시 경찰들은 경악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앤서니는 체포되자마자 자신의 범행을 술술 자백했는데 앤서니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소녀들이 60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자백한 소녀들은 실종 상태였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백이었습니다. Diana Revillar case. Revillar, how do you say it? Revillar? Revillar. She told me her name was Carmen. Talk about another case that y'all don't know about. Lori Ann Tremblay. 연이어 경찰들은 살해할 당시 사용한 지혈대에 대해서 신문했습니다. 지혈대를 사용해 살해한 이유가 있는가? 지혈대를 사용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죠.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추어야 하니까. 소녀가 정에 달하는 순간 사망하도록 조절해야 해. 그러면 소녀에게 최고의 적정을 선물할 수 있거든.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그대로 재판에 넘겨진 앤서니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바바라라는 방송국 관계자에게 다나 산체스라는 16살 소녀가 살해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 제보전화 기억하시나요? 이 제보전화는 놀랍게도 자매 중 동생인 티파니가 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악행을 당하면서도 앤서니의 행동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신과 언니인 앰버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앤서니가 다나의 사진을 모으는 것을 포착했고 앤서니의 방에서 다나의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 방송국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 제보한 것입니다. 비록 제보 당시 앤서니가 첩보되진 않았지만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어준 뜻깊은 제보였다고 합니다. 휴스턴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지혈대 살인마 앤서니는 결국 2018년 1월 18일 사형이 집행되었고 독극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티파니와 앰버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죠. 이미 여러 개의 약에 중독되어 있던 자매는 오랜 기간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정신까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처가 회복되는데 꽤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티파니는 결국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자기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인식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티파니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언니인 앰버는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지만 티파니는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티파니는 현재 공군으로 입대해 군 법무장교로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끔찍한 10대를 보내야만 했던 티파니.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법을 공부했으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앤서니. 그는 자신의 딸을 취하기 위해 소녀들을 살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소녀들을 살해하기 위해 딸들을 취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